갈매기. 갈매기는 1895년에서 1896년에 집필되었다. 1895년 10월 21일 멜리호보에서 체호프는 수보린에게 편지로 희곡 집필 사실을 통보한다. 11월 말 무렵에 마무리할 희곡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비록 무대의 조건에 반대하여 무척이나 바보스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희극 3개의 여성 배역, 6개의 남성 배역, 사막, 풍경, 호수를 바라보는 시야, 문학에 관한 많은 대화, 적은 사건, 오푸드의 사랑.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1일 체호프는 수보린에게 다시 편지하였다. 이미 희곡을 마무리했습니다. 극문학의 모든 규범을 거슬러 포르테로 시작해서 피아니시모로 종결했습니다. 중편 소설이 나왔어요. 만족스럽기보다 불만스러운 쪽입니다. 새로 태어난 희곡을 읽으면서 저는 절대로 극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희곡을 완성된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 번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은 1896년 3월 8일 맏형 알렉산드르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1896년 초에 그는 희곡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초기 판본에서 마샤가 도른의 딸이라는 사실이 제1막에서 확실히 밝혀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티브는 수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삭제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흔적은 갈매기 제1막 끝부분에서 흐릿하게나마 확인 가능하다. 체호프는 수정된 희곡을 검열에 넘겼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극작가가 1896년 7월 11일 수보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열관이 갈매기를 돌려보내면서 체호프에게 지적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문제는 여배우와 작가가 동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아들과 오빠의 평온한 눈길입니다. 트리고린과 트레플레프와의 관계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검열의 금지가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체호프는 검열관의 요구에 따라 갈매기를 다소 수정하였고 그해 9월 14일 연극문학위원회는 희곡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896년 12월 몇몇 부분의 수정과 축소 작업을 마친 다음 갈매기는 러시아 사상에 실려 출판되었다. 체호프는 갈매기를 애초에 말르이 극장에서 상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극작가의 의지와 달리 갈매기는 알렉산드르 극장으로 넘겨졌다. 알렉산드르 극장의 시연에 참가하면서 체호프는 갈매기가 제기한 요구가 연출가의 해결과 배우들의 연기 기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알렉산드르 극장의 연출가 카르포프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배우의 온갖 틀린 소리, 너절하고 판에 박힌 억양이 체호프를 움츠러들게 하였다. 수줍음 타는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 한가운데서 때로 배우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그가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석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극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 소박해야 합니다. 완전히 소박하게. 그들 모두는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1923년 출간된 수보린의 일기에 따르면 총연습이 끝난 다음 체호프는 불안해하면서 갈매기가 알렉산드르 극장에서 상연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고 한다. 체호프는 그런 우려를 누이에게도 드러냈다. 그가 1896년 10월 12일 마리아 체호바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지금
갈매기가 무관심 속에서 상연되고 있어. 공연은 소란스럽지 않고 음산하게 진행되고 있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시원치 않아. 오늘 내일 여비를 보낼 테지만 오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하구나. 1910년 러시아어에 실린 마리아의 회상을 살펴보면 체호프가 알렉산드르 극장의 갈매기 상연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분명해진다. 알렉산드르 무대에서 갈매기가 초연되는 날, 나는 페테르부르크에 왔다. 오빠가 정거장으로 나를 마중 나왔다. 그의 음울함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오빠 얼굴에는 모든 게 끝났다고 적혀 있었다. 오빠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 사람들은 배역을 몰라.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해. 희곡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 니나 자레츠나야 배역을 연기한 코미르사르 죄프스키야가 체호프를 만족시킨 유일한 배우였다고 전한다. 결국 1896년 10월 17일 알렉산드르 극장의 갈매기 초연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실패의 주되는 원인은 체호프가 도입한 연극성의 새로운 원칙과 혁신적인 극작수를 배우들과 연출이 이해하고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탓이었다. 연출가 카르포프의 말을 들어보자. 지난 몇 년 동안 주로 빅토르 크로일로프의 공연 목록과 파르스에 가까운 가변 희극을 연기하는 데 익숙해진 알렉산드르 극장의 대부분 배우들이 반음과 분위기로 가득 찬 섬세하고 생생한 체호프의 희곡을 연기하는 것이 어려웠다. 희극 배우 레프케예바의 후원 흥행을 찾은 관객들이 유쾌한 희곡을 보고자 하였으나 실망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연을 보러 온 체호프는 괴로웠다.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극장을 나갔고 이른 아침에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버렸다. 1896년 11월 20일 체호프가 단첸코에게 보낸 편지에는 공연 분위기와 실패에 관한 극작가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토로되었다. 나의 갈매기가 페테르부르크 첫 번째 공연에서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극장에는 악의가 넘쳤고 공기는 증오 때문에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리학 법칙에 따라 마치 폭탄처럼 페테르부르크에서 튀어나갔습니다. 12월 14일 수보린에게 쓴 편지에서 체호프는 갈매기에 대한 거의 절망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낸다. 내 영혼은 주석으로 도금을 한 것 같습니다. 증오 이외의 어떤 감정도 나의 희곡에 대하여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과도할 정도로 교정쇠를 읽고 있습니다. 10월 17일에 실패한 것은 희곡이 아니라 나 개인입니다. 알렉산드르 극장의 첫 번째 상연 뒤에 쏟아져 나온 언론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잡지 연극 애호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언론은 부러워할 만큼 갈매기와 작가를 공격하였다. 그들은 체호프 씨의 재능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가 친절한 친구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저명 인사라고 썼다. 몇몇 비평가들의 사악한 기쁨은 직접적으로 냉소주의에 이르렀다. 신문과 유머 잡지에는 체호프와 갈매기를 조롱하는 우화와 단시 그리고 풍자적인 문예란이 실렸다고 전한다. 그런데 희곡에 대한 연출가의 해석에 얼마간 수정을 한 그 이후 알렉산드르 극장 공연은 이내 성공을 거두었다. 1896년 10월 21일자 편지에서 코미사르 제프스카야는 이렇게 썼다. 방금 극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친애하는 안톤 파블로비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성공입니다. 지금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곳에 계셔서 사람들이 일치되어 외치는 작가를 이라는 말을 당신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코미사르 제프스카야 외에도 빌리빈, 레이킨,
포타펜코 등도 갈매기 공연 성공을 체호프에게 통지하였다. 그 같은 편지를 받은 체호프는 1896년 11월 1일 빌리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친애하는 빅토르 빅토르비치, 당신 편지 갈매기의 세 번째 상년 성공을 체호프에게 통지한 10월 25일자 빌리빈의 편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나도 기쁩니다.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상년 성공은 여전히 첫 번째 상년의 인상을 내 영혼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가 본 것은 음울했고 지극히 이상했습니다. 배우들은 배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감각하고 우물쭈물 연기했으며 의기소침했습니다. 평범하게 연기한 코미사르 제프스카야조차 원기가 없었습니다. 극장 안은 지옥처럼 더웠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희곡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니 역시 1896년 11월 7일 갈매기 상년을 호평하는 편지를 체호프에게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체호프는 갈매기 출간을 매우 저하였으며 마지못해 동의하였다. 그 결과 잡지에 출간할 목적으로 체호프는 희곡 텍스트를 대폭 축소하기에 이른다. 갈매기는 1896년 러시아 사상 제12호로에 출간되었다. 갈매기 공연은 키예프, 아스트라한, 타간로크 등지의 지방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극작가는 여전히 희곡 텍스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했다. 이를테면 체호프는 1897년 갈매기와 바냐 외삼촌을 포함하는 희곡 모음집 출간을 준비하면서 그것의 가치 여부를 회의하였다. 갈매기의 진정한 승리는 1898년에서 1899년 시즌 모스크바 예술극장 상년이었다. 체호프는 오래도록 갈매기의 새로운 공연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술극장 창립 공연에서 갈매기를 공연하라고 마음먹은 단첸코는 체호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자네가 희곡을 주지 않는다면 자넨 날 죽이는 걸세. 왜냐하면 갈매기는 연출가인 나를 사로잡은 유일한 현대 희곡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자네는 모범적인 공연 목록을 가지고 극장에게 커다란 관심을 제공하는 유일한 현대 극작가이기 때문이야. 체호프는 오랜 동요 끝에 예술극장의 갈매기 상연에 동의하게 된다. 1898년 12월 17일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갈매기 초연이 끝난 즉시 단체코는 체호프에게 전보를 보냈다. 방금 전에 갈매기를 상연했다네. 엄청난 성공이야. 제1막부터 관객을 사로잡더니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네. 끝없는 앙코르. 제3막이 끝나고 난 다음 극작가가 극장에 없다고 내가 말하자 관객들은 자기들 명의로 자네에게 전보를 보내라고 요구하더군. 우린 행복에 겨우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 라자네프, 그루진스키, 샤벌로프스키 및 우르소프 또한 예술극장의 첫 번째 공연과 그 이후의 공연이 얼마나 관객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 체호프에게 편지하였다. 1898년 12월 말 고리키는 체호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은 물론 갈매기의 성공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연극을 아주 잘 아는 우리 연극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는 60살쯤 되는 사람이 예민한 지식인이자 나름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 어제 흥분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나는 극장에 다녔고 많은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매기처럼 그렇게 놀랍고 이단적일 만큼 천재적인 작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건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극장에서 갈매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손으로 쓴 것입니다.
극작가는 1899년 5월 1일 예술극장에서 갈매기를 보았다. 그날 예술극장은 체호프를 위해 특별 상연을 준비하였다. 연극은 무대 장식도 없이 공연되었는데 그 시기에 이미 공연 시즌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체호프는 공연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을 표현했지만 니나를 연기한 시종일관 역겹게 연기하였고 울먹인 연기자 록사노바와 트리고린을 연기한 자유의지도 없는 중풍 환자처럼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대사를 내뱉었다고 하는 스타니슬라브스키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드러냈다. 체호프가 단첸코에게 선사한 메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자네가 갈매기의 생명을 주었네. 고맙네. 이토록 엇갈린 관계가 있을까? 갈매기의 등장인물들은 중첩된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중첩이란 말은 그들 관계를 드러내는 적절한 어휘가 아닐지도 모른다. 트레플레프와 아르카지나의 대화를 보자. 아르카지나 햄릿을 인용하여 말한다. 아들아, 너는 내 영혼의 내부로 눈길을 돌렸구나.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그토록 치명적인 궤양 속에서 난 영혼을 보았구나. 구원은 없다. 트레플레프 햄릿을 인용하여 말한다. 그리하오니 무엇 때문에 어머닌 악덕에 굴복하였으며 죄의 수렁 속에서 사랑을 구하셨나이까. 무대 뒤에서 호루라기를 분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주목해주세요. 유명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아르카지나와 작가를 지망하는 트레플레프는 모자 관계다. 그들을 이어주었던 남편이자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떴다. 트레플레프는 유복자로 세상에 나왔으며 아르카지나는 남편의 성이 아니라 처녀때 성을 따르고 있다. 트레플레프는 자신이 쓰고 연출한 작품을 집안에 있는 작은 무대에서 시연하려고 한다. 시연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자는 햄릿 제3막 4장에 나오는 대사의 일부를 주고받는다. 햄릿은 흉중에 감춰두었던 생각의 일단을 왕비이자 어머니 거트루트에게 쏟아붓는다. 어머니를 향해 내뱉는 아들의 비난은 중년 부인의 억제되지 않은 욕정을 겨냥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트레플레프와 아르카지나에게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43세 나이에도 화려한 명성과 아름다운 용모,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면서 자기보다 젊은 애인 트리고린을 거느리고 있는 아르카지나.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트레플레프는 햄릿의 대사를 가지고 노골적인 공세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들 모자를 둘러싸고 중충적인 애정관계가 형성된다. 아르카지나는 트리고린을 사랑하며 트리고린도 그녀에게 충실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니나가 개입되면서 관계가 상당 기간 어긋난다. 트리고린을 알기 전에 니나는 트레플레프의 연인으로 등장하지만 저명한 중견 소설가 트리고린에게 마음을 빼앗긴 니나는 트레플레프를 떠난다. 트레플레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여인은 마샤다. 그녀는 결혼한 다음에도 트레플레프를 잊지 못하고 방황한다. 마샤에게 애걸하다시피 하여 결혼에 도달한 메드베전코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샤에게 충실한 남편 노릇을 한다. 한편 의사인 도르는 아르카지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만 폴리나 안드레 예브나의 눈길과 마음은 외면한다. 이렇게 본다면 애증으로 점철된 남녀 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은 노년의 소린과 그의 청지기 샤무라예프밖에 없다. 따라서 극작가 체호프가 갈매기에 오푸드의 사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사태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다. 트레플레프와 아르카지나의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트리고린으로 인하여 발생한 말다툼 끝에 두 사람은 극단적인 상태에 이른다. 아르카지나, 키예프의 속물, 거들충이, 트레플레프, 수전노, 아르카디나, 불황자, 쓸모없는 놈,
흥분해서 돌아다니면서 울지 마라. 그런 필요 없다. 운다. 그러지 마. 그런 그의 이마와 두 뺨과 머리에 키스한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용서하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라. 불쌍한 날 용서하렴. 트레플레프 그녀를 끌어안는다. 엄마가 아신다면 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글을 쓸 수도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요. 아르까지나 낙심하지 마라. 다 잘 될 게다. 그가 이제 떠나면 그 아이도 다시 널 사랑하게 될 게야. 그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렇고 말고 우리 이제 화해한 거다. 트레플레프 그녀의 손에 키스한다. 네, 엄마. 변변한 직업이 없는 작가 지망생 트레플레프. 감수성이 풍부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무척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 트레플레프. 그는 특별히 하는 일 없는 백수로 외삼촌 소린의 집에서 살아가는 식객이다. 반면에 아르까지나는 은행에 수만 루블을 저축한 상태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을 만큼 인색하다. 오로지 화려한 삶과 외모 가꾸기에 골몰할 따름이다. 따라서 그들의 말다툼은 최종적으로 돈 문제에 귀착되면서 최고조의 갈등에 도달한다. 그들은 모자가 아니라 원수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막말을 보라. 거들충이, 수전노, 불황자. 그들은 이토록 서로를 핥히며 물어뜯는다. 그리고 다툼의 패자는 언제나 아들 트레플레프다. 만일 햄릿에서 아들인 햄릿이 어머니인 거트루트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갈매기에서는 트레플레프가 어머니 아르까지나에게 도발하는 양상을 취하지만 끝내는 제풀에 무너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무일푼의 작가 지망생이 붕괴하는 양상에는 마마보이 혐의가 짙게 깔려 있다. 지문에 나타나 있듯이 트레플레프는 아르까지나의 독서를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르까지나는 한 번 더 못을 박는다. 쓸모없는 놈. 아르까지나는 우리가 항용 연상하는 어머니 형상과 거리가 먼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아들에게 내뱉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후회하며 사과한다. 그녀는 용서하라는 말을 3차례나 반복한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어구는 아드라와 어미라는 표현이다. 반면에 트레플레프는 매우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다. 그녀의 사과가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를 끌어안고 자신의 가엾은 처지를 호소한다. 고통과 슬픔과 우울로 가득 찬 내면 풍경을 아르까지나에게 털어놓은 트레플레프는 어머니가 아닌 엄마의 어린 아들로 돌아가 있다. 이와 같은 두 사람 관계는 갈매기 마지막 장면까지 온전된다. 트레플레프 사이가 경과한 다음 만일 누군가가 정원에서 그녀와 부닥치게 되어 나중에 엄마한테 말하면 좋지 않을 거야. 엄마는 괴로워하실 거야. 2분 동안 그는 말없이 자신의 모든 원고를 찢고서 탁자 아래로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 오른쪽 문을 열고 나간다. 니나가 트리고린을 따라 자신을 떠나갔지만 트레플레프는 그녀를 잊지 못한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삼류 배우가 된 니나가 농촌 순회 공연을 앞두고 트레플레프를 찾아온다. 위의 인용문은 두 사람의 애틋한 해후와 또 다른 작별이 끝난 다음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취한 것이다. 언젠가 트레플레프가 쓰고 연출한 희곡의 한 장면을 연기하다가 니나는 그를 와락 끌어안는다. 그리고는 이내 문 밖으로 달려나간다. 생각에 잠긴 트레플레프는 길지 않는 혼잣말을 내뱉는다. 기실 트레플레프의 독백은 죽음을 목전에 둔 인간의 최후 진술이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엄마 아르까지나 한 사람이다. 죽음을 결심하고 그것을 행하기 직전까지 드레플레프는 오직 엄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엄마만을 걱정한다. 엄마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할까봐 저하는 드레플레프의 흉중에 과연 어떤 내면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대목이다. 이런 대목에서 갈매기는 햄릿의 결말과는 사뭇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햄릿에서 어머니 겉으로 트는 아들이 결투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술잔을 마시고 죽어가기 때문이다. 햄릿은 어머니의 축복 아래서 결투를 벌이다 종국에는 아버지의 원수이자 숙부인 클로디어스를 죽임으로써 소명을 다하고 죽어간다. 여기 더하여 햄릿은 비극적인 현장의 증인으로 호레이쇼를 남김으로써 발생한 사건을 남김없이 말끔하게 처리하는 수완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트레플레프는 햄릿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죽음을 맞는다. 길지 않은 생에서 추구했던 사랑과 글쓰기 양자에서 실패한 그는 출구 모색을 위한 투쟁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제 40 중반 나이에 들어선 아르까지나는 여전히 자신만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니나 때문에 잠시 아르까지나를 떠났던 트리고니는 다시 돌아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까지나에게 트레플레프의 자리는 비어 있거나 없어도 좋은 허울만의 자리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인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트레플레프에게 그녀는 거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트레플레프는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걱정한다. 그가 지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원고를 무화하는 쓰레기와 한 발의 총성뿐이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자살의 본원적인 까닭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표표하게 지상과 작별하는 트레플레프는 쓸쓸하고 공허한 근대의 장면 하나를 잉태한다. 갈매기에서 잘 포착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런 이유로 우리의 눈길을 잡아당기는 관계가 있다. 그것은 도른과 마샤의 관계다. 마샤는 열에 들뜬 것처럼 트레플레프를 쫓는다. 하지만 트레플레프는 마샤를 벌레 보듯 한다. 그런 트레플레프에게 마음을 빼앗긴 마샤는 사랑의 슬픔과 괴로움을 도른에게 하소연한다. 그들의 대화를 보자. 마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마음이 통한답니다. 어쩐 일인지 당신이 저와 가깝다는 걸 온 영혼으로 느끼고 있어요. 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제 삶을 비웃고 그걸 망쳐버릴 겁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도른, 뭘 돕지? 마샤, 괴로워요. 어느 누구도 저의 괴로움을 몰라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나직하게, 콘스탄틴을 사랑해요. 도른,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구나. 얼마나 모두 예민한지. 그리고 사랑은 또 얼마나. 오, 마법의 호수여. 부드럽게.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내 아이야. 뭘 말이냐. 마샤는 샤므라예프와 폴리나 안드레예브나의 딸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육친의 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녀의 감정은 온전하게 도른으로 쏠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른도 마샤에게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대화 마지막에서 선택한 어휘가 낯설다. 내 아이야. 이와 똑같은 표현을 우리는 이미 목도하였다. 그것은 제3막에서 아르까지나와 트레플레프의 사이의 대화다.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난 다음 아르까지나는 트레플레프를 그렇게 부른 것이다. 도르는 왜 마샤를 자신의 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체오프의 본래 구상은 마샤와 도른 관계를 부녀지간으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변형과 수정을 거치면서 이렇듯 흐릿한 양상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민한 독자라면 이런 표현에서 모종의 암시를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제2막에서 폴리나 안드레예브나와 도른이 나누는 대화로 재차 확인된다.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애원하듯 사랑하는 예브게니 날 받아줘요. 당신 우리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우린 이미 젊지 않아요. 그러니 인생 말년에라도 남의 눈을 피하지 말아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사이 돌은 난 55살이야. 인생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우리는 도른과 폴리나 안드레예브나의 관계가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짓말을 하면서 남의 눈을 피해왔던 두 사람의 애정 관계를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는 것이다. 마샤가 도른에게 느끼는 친근함은 다름 아닌 육친의 정으로 이해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마샤의 아버지로서 도른은 고통스러워하는 마샤를 위로하면서 한탄하는 것이다. 갈매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레 어긋난 애정 관계와 결손 가정의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아버지 없이 자란 트레플레프, 새엄마와 살고 있는 니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허망할 정도로 트레플레프를 쫓는 마샤, 그녀의 남편이지만 허울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메드베젠코, 독신으로 오랜 세월 살아온 소린과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트리고린, 남편 사무라예프보다 도른을 사랑하는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이렇듯 서로 엇갈리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서사가 갈매기의 본령을 이룬다. 메드베젠코, 그렇다면 가겠어. 잘 있어 마샤. 아내의 손에 키스한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장모의 손에 키스하려고 한다.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기분 나쁘게 뭐야 잘 가게. 메드베젠코, 안녕히 계세요 콘스탄티 가블릴로이치. 트레플레프가 말없이 손을 내민다. 메드베젠코 나간다.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사랑스러운 코스차, 마센카를 조금만 정답게 대해줘요. 마샤 자리를 펴면서 그 사람 놔두세요 엄마.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트레플레프에게 괜찮은 아이예요. 코스차, 여자들한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다정하게 봐주면 돼요. 경험으로 알아요. 트레플레프는 탁자에서 일어나 말없이 나가버린다. 엇갈린 그들 관계가 어떤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메드베젠코는 벌써 사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내 마샤에게 집으로 갈 것을 채근한다. 하지만 마샤는 그럴 생각이 도통 없다. 집과 아이 타령으로 일관하는 남편이 마샤에겐 귀찮은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희망도 없이 아내를 조르다가 6km 밤길을 홀로 걸어가야 하는 메드베젠코. 그에게 마샤는 도달하기 어려운 먼 곳의 등불이다. 폴리나 안드레예브나는 사위가 불쌍하고 안 됐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무런 애정도 관심도 없이 사무라예프와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그녀이기에 마샤와 메드베젠코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다. 작별을 고하는 사위에게 불편함을 그대로 토로하는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하지만 트레플레프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마샤가 이미 출가하여 아이를 낳았음에도 그녀는 트레플레프에게 그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한다. 도른을 향한 희망 없는 사랑으로 괴로운 폴리나 안드레예브나는 자신의 운명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마샤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것이다. 트레플레프를 잊기 위해
보답 없는 사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마샤는 메드베젠코와 결혼한다. 하지만 사랑과 출산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마샤는 전과 다름없이 그림자처럼 트레플레프를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며 냉담한 자세를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 위에서 제시한 장면에서 사랑의 최고 자리를 점하고 있는 트레플레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하위에 자리한 세 사람, 한 가족의 구성원들만 다리를 종종 거리고 마음을 졸이며 보상 없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토록 엇갈린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문학에 관한 논쟁. 체호프의 인물들은 도달할 수 없는 관계와 사랑으로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문학에 대한 대화로 지루한 일상을 견뎌나간다. 극작가가 창조한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성분은 거의 예외 없이 인텔리겐차였다. 갈매기에서도 그것은 여실히 확인된다. 배우 아르까시나, 소설가 트리고린, 배우 지망생 니나, 작가 지망생 트레플레프, 의사 도른, 교사 메드베젠코, 전직 외교관 소린, 퇴역 장교이자 영지 관리인 샤무라예프 등등 그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에서 문학과 예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갈매기에서 상당히 거칠고 투박한 인물로 그려지는 사무라예프조차 연극 배우와 극장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취향을 말한다. 사무라예프 1873년 폴타파 대목장에서 그녀는 기막히게 연기했습니다.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절묘하게 연기했다니까요. 희극 배우 차진 파벨 셰머니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스플레예프 배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한다니까요. 맹세합니다만 사도프스키보다 낫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 있나요? 아르까시나, 당신은 계속해서 캐캐 묵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는군요. 내가 어찌 알겠어요? 않는다. 사무라예프 한숨 쉬면서 파스카, 차진, 그런 배우들이 이젠 없습니다. 무대 수준이 떨어진 겁니다.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예전엔 강력한 참나무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린 그루터기들만 보고 있는 거죠. 갈매기 제1막에서 관객은 트레플레프가 지필하고 니나가 연기하는 극중극을 보게 된다. 다분히 상징주의 드라마 분위기를 가진 연극이 상연되기 직전에 샤무라예프가 아르까시나와 나누는 대화가 위의 인용문이다. 도무지 문화생활과는 담을 쌓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샤무라예프는 자신의 취향과 평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이런 대화에서 우리는 그의 판단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 사무라예프가 높이 평가하는 희극 배우 차진은 러시아 연극사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와 반면에 사도프스키는 부자가 모두 연극 배우로서 당대뿐 아니라 훗날까지도 명성을 날렸다. 그런 맥락에서 사무라예프가 이야기의 결론을 취향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는 제3막에서 다시 한번 배우들에 관해 말하지만 그가 거명하는 수즈달세프나 이즈마일로프 같은 배우들 역시 하잘것없는 지방극장의 무명 배우들로 드러난다. 작가 지망생 트레플레프는 갈매기 첫머리부터 당대의 연극과 극장을 통렬하게 공격한다. 오늘날 연극은 판박이의 편견입니다. 막이 오르면 저녁 조명 아래서 삼면벽을 가진 방 안에서 위대한 재능을 가진 신성한 예술의 신관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걸어다니며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려냅니다. 그들은 속된 장면과 구절에서 도덕을 이끌어내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사소하고 용이하며 가정생활에서 쓸모있는 것이죠. 수천 개로 변형해봐야 그것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물 근성으로
내수를 억눌렀던 에펠탑으로부터 모파상이 달아난 것처럼 저도 달아나고 또 달아나는 겁니다. 트레플레프가 당대의 연극과 극장을 비난하는 까닭은 일상성에 함몰된 진부함과 판박이로 되풀이되는 공연 형식 때문이다. 재능도 없는 자들이 작품에서 끄집어내는 소소한 도덕의 역겨움이 그를 더욱 피로하게 한다. 그가 도달하는 결론은 새로운 형식이다. 트레플레프는 새로운 형식이 없다면 수채 아무것도 없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준비하고 있는 연극의 파격적인 형식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다. 니나, 당신 희곡은 연기하기 어려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트레플레프, 살아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인생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당위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환상 속에 나타나 있는 삶을 그려야 합니다. 니나, 당신 희곡에는 사건이 거의 없고 오직 낭독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희곡엔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그것은 우리의 범용한 일상에서 나날이 매시간 대면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을 의미한다. 결국 그것은 사실주의로 귀착한다. 따라서 니나는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일상적 사실주의에 기초하는 연극과 극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트레플레프는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해도 그는 상상력에 기초한 삶을 무대에 제시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희곡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상이한 표상은 갈매기 전편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골격 가운데 하나를 이룬다. 니나와 트레플레프의 대화가 있고 난 다음 2년이 훨씬 지나고도 트리고리는 트레프의 작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이것은 문학과 연극에 대한 트레플레프의 입장이 매우 견고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달리 해석한다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난 후에도 트레플레프는 스타일의 변화나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전에 유지했던 창작 방법론을 고수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극중극을 본 인물 가운데 도른만이 트레플레프의 재능을 인정하고 글쓰기를 계속하라고 격려한다. 도른은 나름대로 글쓰기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확고하게 언급한다.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당신 희곡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어쩐지 이상하기도 하고 끝까지 듣지도 못해서만 여하튼 강렬한 인상이 남아요. 당신은 추상적인 생각의 영역에서 주제를 포착했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술 작품은 반드시 어떤 거대한 생각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죠. 진지한 것만이 아름다운 법이요. 하지만 오직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묘사하세요. 작품에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명확한 목적이 없이 이런 그림같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당신은 길을 잃고 재능이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거대한 것, 진지한 것, 중요하고 영원한 것, 분명하고 명확한 생각, 목적 지향적인 글쓰기, 도른의 이와 같은 명석한 판단은 19세기 러시아 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특징일 것이다. 물론 개 중에는 아주 작고 미묘하며 흐릿하고 추상적인 대상을 묘사한 작가와 작품들도 있겠으나 늦게 출발한 러시아 근대 문학은 당대의 현실을 강력하게 호흡하였다. 투르게네프와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과 드라마 작품을 잠시 연상하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2막에서 트리고린이 니나와 대화하다가 자신을
투르게네프와 톨스토이와 비교하며 고개를 흔드는 장면이 그다지 낯설지 않은 것이다. 대중은 작품을 읽고 말하죠. 그래, 재능이 있구만. 괜찮아. 하지만 톨스토이한텐 멀었어. 혹은 멋진 작품이로군. 하지만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훨씬 낫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괜찮아. 재능 있어. 라는 말만 되풀이할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아는 사람들이 무덤 옆을 지나가면서 트리고린이 여기 누워있군. 훌륭한 작가였지. 하지만 투르게네프보단 못 썼지. 라고 말할 겁니다. 외국에까지 알려져서 번역될 만큼 성공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트리고린은 글쓰기의 어려움과 공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작가 시절의 고통부터 시작하여 명성을 얻은 지금까지 트리고린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독자와 관객에 대한 공포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이바노프나 숲의 수호신 같은 장막극의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극작가 체호프의 내면 고백처럼 들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작가로서 인간과 미래에 대한 책무와 더불어 시대에 뒤처지는 자신의 무능함과 거짓된 면모에 대해서까지 격정적으로 토로한다. 소린의 영지를 떠나기 전에 트리고린은 마샤에게 트레플레프가 주장하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중립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그 사람은 성을 내고 분노하고 새로운 형식을 설구하죠. 하지만 새로운 형식이든 낡은 형식이든 모든 것에 자리가 충분해요. 근데 왜 떠미는 걸까요? 트리고린에게는 형식의 낡고 새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에게 문제는 시대를 풍미하였던 대가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를 자신의 우울한 운명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임종 직전까지 체호프는 그런 고통으로 시달렸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신출내기 트레플레프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홀연히 다가온다. 그래, 문제는 낡은 형식이나 새로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쓴다는 것에 있다는 확신에 난 점점 더 가까이 도달하고 있어. 어떤 형식인지 생각하지 않고서 쓴다는 것이 문제야. 왜냐하면 그것은 글쓴이의 영혼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기 때문이야. 트리고린처럼 확고한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트레플레프는 이제 잡지사로부터 고려를 받는 어엿한 작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트리고린에 대한 열등의식과 자신의 무능함으로 괴로워한다.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창작적 고통의 원천이자 새로운 출구 모색의 시발점이었던 형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와 같은 통찰에 도달하는 계기는 자기 스스로 맞닥뜨리게 된 판박이 스타일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형식을 말하고 그것을 시도했지만 이제 그 스스로 새로운 형식의 굴레에 스스로 갇힌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트레플레프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형식의 자동화된 창조주의자, 자발적인 수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그가 짧지 않은 동안 주장해왔던 새로운 형식의 시도는 성장 발전하지 못했고 어떤 대중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시들어갔던 셈이다. 상징에 대하여 극중극에서 트레플레프는 니나가 구현하는 세계 공통의 영혼과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의 충돌을 상정한다. 극중극이 중도에 중지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것의 결말을 확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니나의 대사에서 극중극의 기본적인 향방은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영혼과 물질의 싸움에서 전자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양자가 조화롭게 융합하여
세계적인 의지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란 점이다. 20만 년 뒤에 도래할 장면을 상상력 하나만으로 구현하는 트레플레프의 시도는 당연히 당대의 사실주의 연극 무대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두는 것이다. 갈매기에서는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작하는 상징이 구체적으로 현현됨으로써 관객과 독자에게 잊을 수 없는 예술적 감흥과 인식을 선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매기다. 제2막에서 트레플레프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갈매기를 쏘아 죽인다. 트레플레프, 소총과 죽은 갈매기를 들고 모자를 쓰지 않은 채 들어온다. 당신 혼자인가요? 니나, 그래요. 트레플레프는 그녀 발치에 갈매기를 내려놓는다. 이게 뭐예요? 트레플레프, 오늘 이 갈매기를 비겁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당신 발치에 놓습니다. 니나, 무슨 일이죠? 갈매기를 들고 들여다본다. 트레플레프 사이를 두고, 얼마 안 있어 이런 식으로 난 자살할 겁니다. 성숙한 극작가 체호프의 극작술 가운데 하나가 예정과 실현의 시약이라고 할 때 갈매기에서 그것이 가장 선연하게 확인되는 장면이 여기다. 트레플레프는 실제로 대략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권총 자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 등장하는 갈매기의 의미와 변용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레플레프가 쏘아 죽인 갈매기는 다채로운 양상을 가진 극적 소품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니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으로 갈매기를 말한다. 바로 이 갈매기만 해도 이건 분명히 상징이에요. 하지만 미안해요. 난 모르겠어요. 갈매기를 벤치 위에 놓는다. 당신을 이해하기엔 난 너무 단순해요. 트레플레프의 극중극을 연기한 니나는 그가 창작한 희곡의 낯설음을 경험한 다음 급속도로 냉랭해진다. 그의 세계는 니나가 꿈꾸고 생각하는 세계와 너무도 먼 거리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트레플레프 역시 니나의 그런 생각이나 꿈과 화합하기는 어려운 노릇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니나의 성 자레츠나야에 담긴 의미는 함축적이다. 그것은 자레츠느이가 강 건너의 피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트레플레프에게 니나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두 번째, 트레플레프가 두고 간 갈매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트리고린이다. 그는 글감을 위한 소재를 습관적으로 수첩에 적는다. 죽은 갈매기를 보고 난 다음 그는 니나에게 말한다. 작은 이야기를 위한 줄거리입니다. 호숫가에 마치 당신과 같은 젊은 처녀가 어릴 적부터 살고 있어요. 마치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갈매기처럼 행복하고 자유롭죠. 그런데 우연히 한 사내가 와서 보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녀를 파멸시킵니다. 마치 바로 이 갈매기처럼 말이죠. 트리고린의 말은 그대로 실현된다. 트레플레프의 자살이 예정과 실현의 시약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니나와 트리고린의 관계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된다. 물론 그들 관계는 니나의 자발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인하여 시작되지만 관계의 진행 과정과 파탄에는 트리고린의 감정과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야기의 구상처럼 니나는 트리고린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지만 그 아이는 이내 죽어버린다. 배우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니나를 버리고 트리고린은 예전의 연인 아르카시나에게 돌아간다. 심심풀이로 시작된 사랑의 결말이 갈매기의 파멸로 매듭지어지는 것처럼 그들 관계는 그렇게 막을 내린다. 세 번째, 니나가 바라보는 갈매기에 대한 표상이다. 성공하지 못한 배우이자 사랑을 잃은 여인으로서 니나는 예전 연인이었던 트레플레프에게 갈매기라는 서명이 붙은 편지를 거듭하여 보낸다.
트레플레프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그녀는 기나긴 대사를 행하는데 거기서 갈매기에 대한 표상을 적나라하게 표출한다.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난 배우예요. 그래, 맞아요.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갈매기를 총으로 쏜 거 기억해요? 그런데 우연히 한 사내가 와서 보고는 할 일이 없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를 위한 줄거리죠. 이게 아닌데 무슨 말을 했더라? 무대에 대해 말하겠어요. 난 이제 진짜 배우예요. 이제 난 알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에서 연기를 하든 글을 쓰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영광이나 광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망했던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쥐고 나가거라. 그리고 믿어라. 난 믿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나의 사명을 생각할 때면 난 삶이 두렵지 않아요. 갈매기, 그것도 총에 맞아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갈매기, 혹은 이미 죽어버린 갈매기와 배우 사이에서 니나는 동요한다. 한편으로 그녀는 트리고린으로 인해 파멸한 갈매기로 자신을 설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배우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동반한 내면 토로를 거치면서 니나가 도달한 결론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갈매기가 아니라 배우라는 사실이다. 배우라는 직업에서 그녀는 필생의 소명을 확신한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과 명성, 영광과 광채가 아니란 사실을 트레프에게 피력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화가 난다. 따라서 니나는 트리고린이 설정한 이야기의 주인공, 즉 파멸하는 비극적인 여인상을 상징하는 갈매기와 단호하게 작별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박제가 되어버린 갈매기를 떠올려야 한다. 사무라이에프 트리고린을 책장으로 데리고 간다. 바로 이게 얼마 전에 말씀드린 물건입니다. 책장에서 갈매기 박제를 꺼낸다. 당신이 주문한 겁니다. 트리고린 갈매기를 들여다보며 기억나지 않아요. 잠시 더 생각한 다음 기억 안 나요. 무대 뒤 오른쪽에서 총성 모두가 전율한다. 여기 등장하는 갈매기는 트리고린이 니나와 대화하고 난 다음 사무라이에프에게 박제를 부탁한 것이다. 충직한 청지기는 부탁을 받아들여 갈매기를 박제하여 트레플레프의 서재에 있는 책장 속에 넣어두었던 터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총으로 갈매기를 쏜 트레플레프나 그것을 박제해달라고 부탁한 트리고린 모두 그것에 무신경하다는 점이다. 자신의 책장에 들어있는 박제된 갈매기에 대해 트레플레프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트리고린과 사무라이에프가 자신이 쏴 죽인 갈매기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는 그들의 대화에 도통 무관심하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바깥에 귀를 기울인다. 다만 그들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심각한 불안을 경험한다. 금시라도 다가올 것 같은 죽음의 예감이 아닐까. 갈매기에 대한 단편 소설을 구상하면서 트리고린은 박제로 남겨줄 것을 부탁할 만큼 갈매기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갈매기는커녕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트리고린이 어떻게 니나를 생각하고 대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남긴 말처럼 할 일이 없어서 그녀를 파멸시킨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갈매기를 죽인 사람도 그것을 박제로 부탁한 인간도 갈매기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엉뚱하게도 갈매기와는 전혀 무관한 청지기 사무라이에프다. 극작가 체호프가 보여주는 삶의 느슨하고 헐거운 인과관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필연적인 관계로 엮인 사람들은 저만치 떠나가고 없는데
그것과 무관한 인간만이 기억하는 박제된 갈매기. 따라서 갈매기는 트레플레프, 니나, 트리고린, 사무레예프 순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니나를 둘러싸고 트레플레프와 트리고린의 엇나간 사랑처럼 갈매기도 종국에는 사무라예프 손으로 들어간다. 내일 아침 일찍 3등 열차를 타고 농촌마을 옐렛으로 떠나야 하는 니나. 거기에는 트레플레프도 트리고린도 아닌 농부들과 장사꾼들이 그녀를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갈매기는 트리고린도 트레플레프도 아닌 사무라예프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박제가 된 갈매기가 청지기 손으로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니나는 주어진 인생과 숙명에서 인내의 미덕을 배우고 천공으로 비상하는 꿈을 꾸는 살아있는 갈매기가 된다. 하지만 박제가 된 갈매기와 더불어 장시간 살아온 트레플레프는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든 자유로운 갈매기 니나가 그의 곁을 박차고 창공으로 비상해버린 직후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 데에는 이렇듯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매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뜨리고린의 대사 직후에 총성이 울려 퍼지는 장면은 성숙한 극작가 체호프가 기가 막히게 창조한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레플레프가 고뇌했던 새로운 형식의 핵심은 상징과 그것에 기초한 상징주의 문학 창조였다. 그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돌아올 수 없는 나그네가 되고 만다. 그런데 극작가 체호프는 사실주의에 기초한 희곡과 산문을 쓰면서 상징의 도움을 받아 빛나는 희곡 갈매기를 완성하였다. 희곡에 등장하는 트리고린과 트레플레프가 서로 결합하여 탄생한 인물이 체호프가 아닐까.